제가 8월 달에 한번 그 현물 거래는 큰 숲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때는 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건 아니고 우리 유민호 아이원님 산하에 이제 몇 분들만 들어오셨던 것 같고, 지난달 초에는 제가 현물 거래는 큰 숲을 보셔야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링크 올려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리플을 모아가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플을 모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나열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런 앞으로의 미래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데 누군가는 지금 준비를 차곡차곡 원칙대로 하고 계시고 누군가는 아직도 헤매고 계시고 누군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시고 누군가는 전혀 감흥도 없이 또 알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는 만큼 사실 이제 신앙에서도 믿는 만큼 신앙이 커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또는 각자 코인에 대해서 그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과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나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보면 이제 세 번째 버전이지만 코인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리플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플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제 라이브 브리핑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제가 10월 5일부터 라이브 브리핑을 다시 재개한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드렸거든요. 곧 되기 전에 오늘 어차피 제가 춤을 하니까 큰 관점으로 10월 달을 보는 몇 가지 주요 뉴스만 한번 준비했는데 브리핑 삼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브리핑에서도 이제 그 글로 잠깐 다뤄드렸는데요. 미국 의회 정치권 소식입니다. 미국이 제가 8월 말부터 아마 이 얘기는 몇 번 다뤘던 것 같은데 셧다운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셧다운이 오게 되면 투자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뭐 등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정치도 그렇지만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그냥 뭐 미국 의회도 쇼를 하겠다. 뭐 사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보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즉 지금 이제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까지였죠. 오늘까지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이루었어야 되는데 지금 셧다운 한다. 뭐 자동차 노조까지 파업하고 지금 뭐 난리예요. 미국은 우리는 지금 미국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미국에 계신 회원님들은 뉴스를 통해서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셧다운이 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이제 입습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를 보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뭐 위기도 오고 어떤 큰 뉴스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라도 어떤 이슈가 터지면 위축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데드라인 3시간 전에 일단 셧다운은 막았다. 이게 막았다라는 게 진짜 막은 게 아니고 지금부터 약 45일간 임시 국회처럼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겁니다. 또 공화당과 민주당이 또 45일간 좀 더 싸우겠다. 이제 이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싸우다가 서로가 어떤 이득을 양쪽 다 가져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뭔가 몰린다 그러면 45일 이후에 다시 셧다운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11월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순쯤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제 유가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뭐 좋은 호재들은 사실 큰 그림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유가 이슈, 금리 이슈 뭐 등등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투자 시장, 특히나 주식이라든지 코인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 대출 금리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와도 직결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브리핑할 때 한국 주택 금리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잖아요. 어떤 곳은 지금 벌써 7%대가 넘었다. 이제 우리가 저축했을 때 주는 우리가 받는 이자죠. 이자 받는 건 4%대에 겨우 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갚아야 될 이자는 7%대다 보니까 영끌에서 뭐 아파트를 한 채 사거나 뭐 등등 했던 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이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경제적으로 전 세계도
이제 금리가 자꾸 올라가다가 지금으로부터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금리는 벌써 높아졌죠. 그 예금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금리보다는 대출 금리는 무조건 높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우리 서민들이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일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국채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계속해서 브리핑 때 해드렸습니다. 이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시중에 널려 있던 많은 돈들을 그대로 그냥 미국에서 그냥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어떤 정책을 펴도 잘 안 되니까 미국 국채라도 올려서 안정적인 그냥 은행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나라가 그래도 보장해 주니까 좀 더 안정적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국채에다가 돈을 맡기세요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1개월만 하더라도 최근 한 달만 해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6개월, 1년, 예, 어마무시하게 국채 금리, 나라의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른 적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라이브 브리핑 할 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건 우리 같은 서민한테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끼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죠? 뭐 기껏 해봤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1, 2억 이 정도지만 그걸로 어떤 서민들의 돈을 이렇게 와 너무 좋은 매력적인 어떤 투자야 국채가 이렇게 하기에는 그 이 이유를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4.59% 단기 국채 금리가 한 5% 정도가 되는데 뭐 은행보다 조금 뭐 높을지 어떤 곳은 은행보다 조금 낮을지 뭐 이렇더라도 개인 정말 소액의 투자로 우리 국채를 사기에는 그러다가 갑자기 서민들은 어때요? 돈 필요할 때 국채 갑자기 내다 팔려 그러면 세일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채 금리는 개인들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대형 기관 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개인 자산가족 그런 분들에게는 이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왜? 최근에 계속해서 경제 뉴스는 좋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이슈,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자꾸 뭐 빅숏이 올 거라든지 뭐 증시는 하락할 거라든지 투자 시장은 위축된다 뭐 등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이제 있을 것 같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우리 서민 같은 경우는 불안하든 말든 나는 돈을 벌어야 돼라고 해서 불안한 시장. 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좀 더 리스크는 크지만 좀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투자 시장으로 몰리지만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개인 자산가들은 아우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시끄럽죠. 그래서 그냥 큰 돈을 갖다가 나라에다가 맡겨버리면 그냥 이자가 정확하게 지키고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이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투자 자금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 쪽, 국채를 매입하는 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투자 시장의 거래량도 줄고 지금 코인 시장도 거래량이 무지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장은 앞으로도 이 금리가 이 국채 금리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투자 시장의 어떤 볼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줄어든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은 보시면 요거는 10월 달을 제가 네모 박스를 쳤습니다. 9월 달은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한 달이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소위 말해 언론이라든지 공개가 되고 많은 유튜버들 저도 그렇지만 떠들었단 말이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세력들은 잠잠했어요.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 3% 정도가 상승했고 지금 9월 거의 막바지 제가 추석 빔을 조심하라라고 했는데 추석 빔이 빅숏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장 분위기로 조금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반대적으로는 지금 10월 달 전통적 강세장이다라고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안도할 겁니다. 그죠? 아, 9월은 어떻게든 우리가 잘 버텼고, 그래, 맞아. 지금이 거의 저점이야. 이제부터는 오를 것만 남았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또 예측하고 또 바라보고 또 희망을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브리핑 할 때도 또 뉴스와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또 세력은 아닌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은 제 눈에는 결코 상승장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약
9월 초보다는 약 3% 정도 올랐다 치더라도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27,500, 그러니까 27,500불 제대로 이제 상승장으로 갈 것 같으면 28,000불을 실질적으로 시원하게 뚫어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이낸스 차트, 업비트 차트를 계속 보고 계시겠지만 27,400불, 400 몇십 불에서 지금 몇 번이나 돌파하려고 시도했지만 지금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쪽에 어떤 매물대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견고하게 지금 쌓여져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를 뚫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자금을 어디 갔다 그랬어요? 진짜 제대로 된 자금은 지금 숨겨서 지금 어떤 타이밍을 노리고 있거나 또는 국채로 가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자금이 확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물 ETF라는 비트코인의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현물 ETF가 원래는 10월 15일, 16일부터 해서 비트와이즈부터 해서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날지 말지가 그때쯤 발표가 난다 했는데 그냥 SEC가 그냥 바로 블랙록부터 해서 그냥 다 밀어버렸죠. 아크 인베스트먼트고 뭐고 다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년 1월은 돼야 그때 돼야 어떤 정식적인 호재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1월이 돼도요 무조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또 밀릴 수도 있고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로 밀렸다는 건 진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호재 또는 코인 시장의 강력한 어떤 호재가 그냥 저 멀리 그냥 앞으로 한 3개월 후로 그냥 미뤄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줄 어떤 호재는 뭐가 있을까? 그나마 지금 버티는 게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됐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 오는 주부터 이제 출시를 앞두고 빠른 출시를 뭐 이렇게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호재 시장 코인이 약간 반등 또는 지금 이제 주요 코인들은 지금 횡보거든요. 그런데 분위기상은 알트코인들이 막 20%, 30%막 올라가면서 지금 알트코인들의 어떤 이제 순환 펌핑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아시겠지만 쫙 올라가면 어때요? 얘는 그냥 2, 3일, 길어봤자 3, 4일 오면 다시 1, 20%또 빠져 있어요. 또 다른 코인들이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상승장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코인들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업비트 상승할 코인 제가 이제 리스트를 제 블로그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리스트로 한번 쭉 가보세요. 그 코인들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예, 그만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순환 펌핑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직 오르지 않은 코인들이 몇 가지가 지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찾으시면 아직 오르지 않은 코인 딱 찍어 놓고 매수 하다 보면 며칠 후에 또 오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이내에 이런 코인들은 오를 거예요라고 올려줬던 게 지금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벌써 올랐거나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측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비트코인이라든지 리플 같은 경우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나요? 쫙 상승하긴 했어요. 하지만 바로 다시 그냥 떨어지면서 이게 옳은 게 맞아 할 정도로 지금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세력이 조금만 비트코인을 1, 2%만 하락장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알트코인은 그냥 5%, 10% 곤두박질 치는 게 바로 이 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월은 전통적인 강세장이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도 현혹되거나 안심하거나 해서 무조건 풀 매수 또는 뭐 분할 매수로 내가 약간의 어떤 공돈이 생기면 예를 들어 뭐 추석에 뭐 용돈 좀 받았다. 뭐 자녀들한테 받았다. 또는 내가 자녀인데 뭐 어떤 어르신들한테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비트 사자, 리플 사자 사는 게 내 돈을 투자해서 사는 건 그렇게 좋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제가 추석 비밀 갔다가 중국의 추석 연휴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10월 11일 정도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닥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한 10일 정도가 남았어요. 아시겠지만 한글날 이후까지 중국도 춘절이 연장된다. 뭐 이런 걸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튼 한국도 그때까지는 어찌 보면 긴 연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오는 한 주가 또 되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조건 상승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제가 마지막에 결론은 내드리죠. 제 말도 다 믿으시면 안 되고 누구의 말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야 차트, 고야 도미넌스 등등이 알려주는 고야 RSI 뭐 이런 것들이 알려주는 그 시그널을 오히려 더 신뢰하면서 그 시그널대로 사고 팔고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선물 ETF 승인은 났지만 이거는 그냥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진작에 승인이 났고요. 또 호주라든지 유럽에서는 현물 ETF, 비트코인도 나긴 났어요. 하지만 작은 기관에서 그냥 승인이 나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못 미치지만 제대로 된 미국의 블랙록,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뭐 등등에 대해서 큰 기관들이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비트코인 반감기 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호재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12월 달까지 제가 지금 유가에 대한 얘기는 뺐지만 유가는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말까지는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을 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영상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짤막하게 그냥 내용 정리만 하고 이제 리플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을 모아야 하는 이유. 지금은 사실은 리플보다는 비트코인을 제가 먼저 모아가세요라는 말씀을 지난 영상에 드렸습니다. 지금의 관점도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들의 이슈가 있습니다. 은행 수탁 업무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도 선진국들은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이런 블록체인의 좋은 코인들을 은행에서도 예금, 돈처럼 금처럼 맡아서 이자를 주고 그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어떤 코인들을 대출을 하거나 그들이 또 투자해서 ETF처럼요. 불려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은행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한국은 입법화가 이제 코인 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 쪽부터 먼저 이게 시행된다 그러면요. 한국은 당연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수탁 업무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이제 법정화폐로 채택이 돼 있죠. 그래서 후진국부터 법정화폐로 서서히 자기 나라 돈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가치 있는 걸 안단 말이죠. 그만큼 어떤 나라도 이제 비트코인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의 이슈가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2100만 개로요. 그래서 희소성의 가치처럼 채굴될 수 있는 양이 지금 벌써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벌써 2100만 개 중에 거의 90%가 벌써 채굴이 됐어요. 그러면 그 채굴된 게 다 쓰여지고 있느냐? 약 1900만 개가 아니라는 거죠. 벌써 소실된 거, 그 다음에 주인이 있는 것 같지만 이동하지 않은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요. 실질적으로 채굴된 90% 중에 약 40에서 50%밖에 지금 유통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10%가 더 채굴된다 하더라도 약 1000만 개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가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약 5천만인데 대한민국 인구도 한 개씩 못 가져요. 그죠? 그만큼 코인 개수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 1등, 1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시작했고 많은 커뮤니티와 지갑 개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희소성의 가치로 0.1개라도 나중에는 0.01개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을 많이 모아가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아직도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바깥에 나가면 사기다. 코인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부정적인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버블이었다 그러면 0.01센트로 시작했던 그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거의 뭐 한국 돈으로 3,700만 원 정도 하죠. 달러로 2만 7천 불 정도가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격이 8천만 원까지 갔다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금액을 유지한다라는 건 결코 버블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벌써 이거는 자산으로서 인정받고 있고요. 나라에서 세금 벌써 매기는 곳도 있고 한국에서도 세금 매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코 버블이 아니라 한국에서 세금 매긴다라는 건 그 자산에 대해서 나라가 보호까지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결코 버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나라가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더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주 뭐 큰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JP모건, 블랙록, 골드만삭스. 한국 기업 중에는 뭐 넥슨일 선두주자로 해서요. 많은 은행들이 비트코인 수탁 업무 때문에라도 비트코인이라든지 다양한 블록체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코인들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제가 이제 최근 그
라이브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지만 프랭클린이라는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어마하게 또 이제 수천조를 운영하는 그런 자산 운용사인데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연금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관이 현물 ETF까지도 지금 승인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공기업조차도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돈을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도 현물 ETF가 가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많이 좋아지겠죠. 이거 뭐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아무데나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데 한국의 법이 코인에다가 투자를 못하니까 그런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관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나가서 비트코인 사기야 그런 거 사면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민연금이 그 투자기관 프랭클린이라는 그 투자기관이 어떤 투자를 하는 데인지 모르고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든 이런 가상자산에도 투자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투자기관에다가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 정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더 신뢰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수천조를 돌리는 그냥 운용자산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고 ETF를 신청하는 그런 투자기관, 나라, 미국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투자, 자산운용사를 우리가 더 믿는 게 나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에셋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은 회사지만 거기에는 잽도 안 될 만큼의 큰 회사가 이런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모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기업들이 아까 ETF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는데 지금 ETF가 나오기 전에도요.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그 투자 회사들이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소위 말해 미국 S&P 뭐 500, 그다음 뭐 나스닥 지수 뭐 이런 데도 뭐 또 금 등등에 대해서 많은 이제 투자했지만 그 개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건 바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 기업도 ETF를 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3년 올해의 가장 투자 기관의 수익률을 가장 많이 가져다 준 기관이 바로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앞으로 더 많은 투자 기관들이 이 가상자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 저장 수단이 바로 비트코인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해킹 단 한 번도 당한 적이 없고요.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는 공개 원장이기 때문에 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 CBDC, 좋은 말로는 디지털 화폐, 정부가 주관하는 거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작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찍어내는 돈의 종이 쪼가리 지폐. 이것들은 정부가 얼마나 찍어냈는지를 사실은 발표는 하지만 그 뒤에 얼마를 더 찍어냈는지는 실질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더 찍어낸 게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 것처럼 부익부, 분익빈이 그렇게 찍어내서 자기네들끼리 나눠 가지면 우리 같은 서민만 그냥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벌써 초창기부터 모든 코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고래들이 어떤 뭐 세력들의 지갑이 코인이 딱 조금만 이동돼도 바로 고래 알람, 그러니까 웨일 알럿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알람이 떠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편법으로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게 그냥 다 막혀버리게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미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완벽한 어떤 블록체인 시장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진 걸로 해서 그 나라가 없어졌다. 러시아의 귀속이 됐다. 뭐 이런 말 하면 이건 가상입니다. 됐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의 돈이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국민 중에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갖고 망명을 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돈이 없어도 그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는 지금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내 돈의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무엇보다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모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리트리에서도 코인을 현물로 모아가자라는 운동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어떤 코인보다도 가치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코인보다도 불장을 이끌어줄 가치고 먼저 가격이 상승할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트코인을 모아야 된다. 리플도 좋지만 둘 다 모아야 되겠지만 첫 번째 꼭 모아야 될 게 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비트코인을 1번으로 지금은 모아가야 될 때다. 왜?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그 반감기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감기 이슈를 우리가 활용하고요. 어느 정도 쫙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우리 고야 RSI가 S라고 뜨면 그때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네, 그때가 고점일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모으고 그 다음 리플 또는 뭐 이더리움도 분명히 좋은 코인입니다. 그렇게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또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이제 모으기를 제가 좀 강조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리플은요, 은행 간의 송금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언급해드린 라이브 브리핑이나 아카데미에서도 이 스위프트라는 말을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스위프트라는 것,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은행과 은행, 근데 뭐 국내 은행이 아닙니다. 해외 은행과 해외 은행끼리 그냥 연결해주는 어떤 송금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위 말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지역에 뭐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만약에 뭐 서울이라고 하면 대구의 어떤 국민은행과 서울의 국민은행이 스위프트라는 전 세계 송금기관에서 인정한 어떤 특별한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구에 있는 그 국민은행과 서울에 있는 국민은행의 이 스위프트 코드는 조금 다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고유 은행 넘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국민은행 그냥 하나가 그냥 받고 있고요. 거기 안에 어떤 어카운트라고 하죠. 계좌번호로 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냥 각 나라의 그냥 은행별로 스위프트 코드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시로 그냥 서울과 대구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같은 나라끼리는 그냥 송금이 편하겠지만 만약에 저기 미국에 있는 국민은행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는 그냥 바로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은행으로 그냥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에 있는 중앙은행으로 딱 보내려고 하면 그냥 못 보내요. 왜? 여기에서 돈 보내고 싶은 사람은 저는 원화로 100만 원을 만약에 입금했는데 저쪽에서는 원화 100만 원으로 못 내주잖아요. 왜? 미국에 있는 분들은 나는 달러 1000불 정도가 필요하지 한국 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 쓰니까. 그러면 이 중간 역할을 소위 말해 환전소 역할을 해주는 데가 바로 이 스위프트라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해외 송금을 해봤지만 한국에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낼 때도요. 수수료만 한 100만 원만 보내도 몇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고요. 바로 가지 않습니다. 워킹데이라 그래서 영업일 기준으로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려야 그 100만 원 송금하는데 넘어가요.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수료는 더 커져요. 네, 그만큼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리플은 여러분들도 보내보시면 알겠지만 거래소와 거래소끼리도 실질적으로 5분도 안 걸려요. 빠르면 한 3분 정도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블럭이 형성되고 이 블록체인에서 형성되는 건 어떨 땐 빠르면 5초면 끝납니다. 길어봤자 사실 1분이에요. 거래소와 거래소끼리 확인 작업하는데 몇 분이 더 걸려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리플과 리플끼리 체인끼리 그냥 바로 보내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만큼 빠른데 보내는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떤 곳은 비싸도 리플 한 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0원 정도가 되겠지만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0.2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621. 그냥 약 한 120원 정도, 130원 정도밖에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돈으로 이 스위프트라는 기관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이 리플로 그냥 바로 블록체인으로 보내버리면 빠르고 싸게 보내버릴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스위프트의 단점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보낼 때와 그쪽에서 받을 때, 특히나 스위프트를 거쳐서 그쪽에서 받을 때 환율이 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왜? 3일에서 5일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리플은 어때요? 기껏해봤자 5분이라고 가정하면 5분 사이에 변화돼봤자 뭐 1, 2원, 2, 3원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며칠이 바뀌어버리면 환율이 한국 돈으로 몇십 원도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게 며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의 단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플은 애초에 여기 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2004년부터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플페이라는 걸로 사실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비트코인보다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점 하나는
이 리플페이라는 건 어떤 블록체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카카오페이, 뭐 삼성페이, 뭐 이런 페이하고 비슷합니다. 일단 개념은 다르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길고요. 일단 개념은 다르지만 그런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페이 시스템으로 나왔었습니다. 이건 블록체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나오면서 그걸 착안해서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우리도 이 리플페이를 블록체인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픈코인이라는 게 이 회사 이름입니다. 2012년에 오픈코인이라는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요. 블록체인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했다가 2012년도에 리플랩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이제 뭐 리플 레저도 있고 뭐 지금 리플 랩도 있고 하여튼 뭐 많은데 여튼 리플랩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생태계들을 리플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XRP 리플이라는 어떤 뜻하고 XRP는 사실은 이제 개념 자체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름도 왜 XRP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인 리플의 네이티브 암호화폐인 X 레피드 요거의 약자가 실질적으로는 XRP입니다. 레피드라는 뜻은 뭐냐면 빠르다. 뭐 흡수구약, 왜 두통약. 한국에도 쓰이나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어떤 두통약 같은 데 보면은 이 레피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도 보면 레피드라는 단어가 적혀 있으면 일단 좀 비쌉니다. 이게 뭐냐? 빠르게 흡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X라는 어떤 이미지 자체가 어때요? 좀 무한대 라는 어떤 느낌도 있고 뭔가 왜 지금 트위터도 X라는 이름 또 뭐 스페이스 X 뭐 이렇게 이제 X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조만간 라이징 X라는 브랜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X라는 건 뭔가 좀 강력한 느낌이고 좀 무한대 무궁무진하다 뭐 이런 느낌인데 어떤 그런 느낌과 레피드 빠르다라는 느낌이 합쳐진 게 바로 XRP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해되십니까? 실제적으로 리플 RIPPLE, 이 리플이라는 영어로는 XRP라는 이 뜻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 리플, 이 결제 시스템의 네이티브 암호화폐가 이 XRP, X래피드라는 겁니다. 이 네이티브는 또 무슨 뜻이야? 너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원어민, 미국에 살고 있는 원어민을 갖다가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합니다. 그냥 그 원청, 원어민 뭐 이럴 때 이제 네이티브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시스템, 이렇게 이들이 생각하고 만든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쓰이는 코인, 예, 그걸 갖다가 바로 엑스래피드, XRP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상식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리플은 일반적으로 은행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송금과 경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백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즉 앞으로 스위프트와 우리는 경쟁해서 한번 맞짱 뜨겠다 이런 게 아예 그냥 백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의 창립자는 제드라는 사람이 있고 크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크리스라는 뭐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리플 CEO는 이름이 브래드 갈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브래드라는 사람인데 일단 이 두 사람이 창립을 했고요. 그 중에 제드라는 이 사람이 떨어져 나와서 소위 말해 그냥 잘렸습니다. 떨어져 나와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고 있는 은행 간의 어떤 송금 시스템, 코인, 제가 한 번씩 같이 언급했던 스텔라 루멘, XLM이라는 그 스텔라 루멘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리플의 창립자 제드와 크리스였는데 이 중에 제드가 떨어져 나와서 스텔라 루멘이라는 코인, 또 스텔라 재단을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리플에 대해서 이제 알 때 한 가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리플은요, 1000억 개,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1000억 개의 발행형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채굴형 코인이라 그래서 어떤 컴퓨터들이 비트코인이 내는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으로 리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리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음, 그냥 이 리플 재단이 그냥 1000억 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냥 필요할 때 나눠주고 무료로 에어드랍도 했고요. 또 어떤 데는 투자를 받아서 리플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튼 리플은 발행형이다. 그래서 이제 리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어떤 얘기들도 있습니다. 왜? 리플의 어떤 CEO라든지 창립자들도 지금 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지만 그걸 못 던지게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계약서도 썼고 법 제도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테두리 안에 가둬는 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플 재단이라든지 이들이 그냥 던져지면 이거 그냥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위상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도 SEC라는 어떤 그 기관에서도 이 리플을 그냥 자꾸 목을 조이려고 하잖아요. 왜? 이거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법 제도 안에 들이려고 지금 하면서 더 안정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고요. 또 리플을 계속해서 어떤 송금을 하거나 뭐 등등 하면서 계속해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소각되는 것만 해도 거의 한 1,000만 개 정도?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벌써 이제 지금 유통되고 있는 만큼은 벌써 소각됐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여튼 계속해서 리플도 이제 소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면 갈수록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불안한 이유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자, 리플의 그 다음에 안정성입니다. 리플의 안정성은요, 큰 은행들과 제휴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송금 시스템을 벌써 자랑하고 있고요. 벌써 테스트하고 있는 데도 있고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리플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 간 은행 송금을 가능하게 하려면 은행들이 리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현물 ETF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현물 ETF가 어떤 특별한 지수에다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 비트코인이 앞으로 올라간다, 떨어진다에 대한 어떤 그 지수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건데, 그러면 블랙록,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뭐 마이크로 스테이지, 뭐 그다음 비트와이즈, 뭐 등등, 뭐 프랭클린, 뭐 이런 투자 자산 운용사들이 진짜 현물 ETF를 딱 하고 출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현물 ETF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현물을 갖고 있는 만큼만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투자를 받았다고 하면 그 돈으로 무조건 비트코인을 사야 돼요. 그죠? 그래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그 투자 기관들이 그 금융 기관들이 우리 이제 현물 ETF 신청했어. 이제 승인 나면 우리 이거 이 상품을 취급할 거야 라고 했던 건 비트코인을 어마무시하게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은행들이 국가와 국가 간끼리 송금을 하겠다라고 해서 법적인 어떤 테두리가 마련되고 은행들이 이걸 인식하고 우리도 서비스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현물 ETF처럼 이들도 리플을 사야 됩니다. 더 비싸지기 전에 이들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지금보다 우리 지금 어떤 개인 투자자, 사실 리플 미국의 코인이지만 아시아권의 사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한국이라든지 일본에서 리플을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은행들도 지금 우리 개미들이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그런 돈들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자금으로 몰려 들어와서 은행들이 우리 리플을 이제부터 송금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리플을 어마무시하게 그냥 사들여지겠죠. 그러면 현물 ETF만큼 이 리플이 은행들이 제대로 된 매집을 시작해버리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깊이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요. 리플의 송금 방식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리플넷이란과 그러니까 ODL이라 그래서 뭐 온디맨드, 유동성 공급 뭐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리플렛은 지금도 많은 은행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에다가 수수료를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근데 ODL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제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뉴스로 ODL 채택 어떤 은행이 ODL 채택했다 이렇게 만약에 나와버리면 그 은행은 이제부터 리플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은행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어로는 브런치라고 하는데 지점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지점들은 리플을 동시다발적으로 매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리플의 가격이 그냥 최근에 7월 달에 나왔던 것처럼 100% 오르는 건 일도 아니다. 갑자기 ODL,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은행이 리플 송금 시스템으로 ODL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요. 어마무시하게 리플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요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 ODL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어마어마한 찐 상승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리플을 계속 모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리플을 송금할 때마다 계속해서 또 이제 한 가지가 지금은 소멸 그러니까 이제 그 소각도 되지만 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아까 제가 말한 어떤 은행에서 앞으로 ODL 서비스로 우리는 국가 간의 송금을 리플로 하겠습니다.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은행을 쓰는 많은 고객들이 리플의 어떤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 계좌가 뭐예요?
우리가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만들듯이 리플 고유 지갑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좀 모르시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리플에 고유 지갑이 거래소 바이낸스를 개통했다, 업비트를 개통했다라고 하면 고유 지갑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뭐냐면 바이낸스의 지갑 한 개에다가 태그라고 해서 또는 메모라고 해서 숫자 값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은행에 어떻게 보면 계좌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바이낸스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바이낸스의 리플 주소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리플을 쓰는 분들은 지갑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똑같고 그 밑에 주소 같은 거, 계좌번호 같은 태그라고도 하고 메모 같은 것만 우리는 다 다릅니다. 회원들끼리. 그럼 뭐예요? 실질적으로 지갑은 한 개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리플의 고유 지갑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갑을 개설한다. 블록체인 지갑을 월렛을 개설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고유의 리플 주소와 태그라고 하는 주소 두 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회사를 차려서 나도 이거 뭐 지갑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는 고유고요. 여러분들의 회원들한테 그 계좌번호 같은 메모, 태그라고 하는 걸 마음껏 또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리플 주소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바이낸스가 받았던 그 지갑 주소, 업비트가 받았던 그 지갑 주소를 만들려고 하면요. 이 리플 20개를 무조건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전 세계의 많은 유저들이 자기만의 고유 리플 지갑 주소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20개씩 모두 다 그 리플 지갑 주소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송금할 때 수수료가 쌓이겠죠. 그러면 이 20개는 계속해서 채워야 돼요. 떨어지면은 리플도 수수료니까 20개 그 리플 다 써버리면은 송금 안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계속해서 20개라는 걸 계속해서 채워놓게 되죠. 자, 그러면 10명이서 20개씩, 100명이서 20개씩, 만약에 1000명, 10,000명, 10,000,000명, 1억 명,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지갑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 대여 계좌 같은 거죠. 쓰고 있기 때문에 이 20개의 리플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송금 시스템을 위해서 은행과 거래하기 위해서 리플 지갑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20개씩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의 60억 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60억 명 중에 국가 간의 어떤 송금 시스템 또는 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서 리플을 쓴다? 그러면 막 1억 명이 되고 10억 명이 되고 막 30억 명이 되면 곱하기 이 20개씩을 무조건 다 예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억 명만 하더라도 예, 20억 개, 20억 개의 리플은 그냥 수수료로 그냥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예치가 다 돼야 돼요. 예, 그만큼 리플이 1,000억 개가 발행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런 지갑을 오픈할 때 20개라는 어떤 뭐 그런 기준도 세웠고요. 누군가는 많다라고 하지만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수수료로 이게 리플이 송금 서비스로 진짜 제대로 자리만 잡는다라고 하면 수수료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이 소각될 것이고 계속해서 왜 지갑이 뭐 예를 들어 국민은행 하나만 있나요? 다른 은행 이 은행, 저 은행, 막 은행 세 네 개 쓴다 그러면 리플도 계좌가 여러 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30억 개, 60억 명, 뭐 60억 개, 지가 그냥 막 생깁니다. 그러면 이 몇백억의 어떤 리플 개수들 그냥 금방 소진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만큼 소진된다는 건 그만큼 또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플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리플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고 진짜 3년, 5년, 10년을 바라본다면 리플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우리는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저도 요거는 몰랐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플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찾다 보니까 요 얘기가 있었어요. 연준 파월 의장. 우리가 많이 이제 언급하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도 리플 탄생 전부터 이 리플랩스 나오기 직전부터 투자했던 투자자의 큰 투자자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자가 아니라 큰 투자자로서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어떤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내심 리플이 상승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 네트워크에 제가 뭐 은행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간추려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은행이냐? 자, 일본으로 말하면요. 미쯔비시 은행. 그 다음에 도쿄의
UFJ라는 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은행도. 그 다음에 스웨덴의 SEB은행. 그 다음에 또 일본에 보면 SBI라는 어떤 또 기관도 있습니다. 그 기관도. 그 다음에 중동의 아부다비 국민은행. 그 다음 국립은행. 그 다음에 인도은행 비롯해서 세계 주요 금융권 75개 이상이 참여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리플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 간의 송금업을 하고 있는 웨스트 유니온이라고 아마 미국이라든지 해외에 계신 분들은 잘 아는 기관입니다. 그냥 국가 간에 돈을 뭐 바꿔주는 뭐 익스체인지, 뭐 외화 환전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 기관도 리플에 합류했고요. 그 다음에 머니그램이라고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웨스트 유니온과 쌍벽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머니그램도 여기 리플에 합류했다가 증권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머니그램은 일단은 잠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SEC로부터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거나 뭐 합의 바라라고 해서 합의를 본다면 머니그램도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면 진짜 전 세계 어떤 송금업체의 쌍두마차도 다 포함되면 그냥 전 세계 은행이 다 연결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페이먼트 시스템은 캠브리지 글로벌 페이먼트, 그리고 개인 및 기업 간 거래를 위한 글로벌 통화 기관인 뭐 큐리, FX라는 기관, 그리고 멕시코, 홍콩에서 25년간 거래해온 퀄렉스, 그 다음에 뉴욕 통신 및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IDT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남미 최대은행, 이타은행, 중동 최대 결제 서비스 중 하나인 UAE, 아랍에미레이트죠. 익스체인지, 스페인 최대은행, 산탄데르 은행, 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신한은행 등등도 계속해서 하면서 계속해서 별 문제가 없는지 안정적인지 지금도 벌써 이용하고 있거나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은행도 지금 리플을 녹화하고 있고 리플을 써야 되겠다. 지금 참여하고 있고 계속해서 뭔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바깥에서 리플을 뭐 사기야 나빠 뭐 그게 뜨겠어 리또속이라고 합니다. 리플한테 또 속았네 뭐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들은 뭐 들을 수는 있어요. 왜? 리플이 올라갈 만하면 떨어져 버리고 올라갈 만하면 떨어져 버리고 하지만 그런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증권성 시비에 휘말린 모든 이슈들이 해결만 된다면요. 이런 은행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네,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의 상승은 뭐 불보듯 뻔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중에 가상자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5억이 넘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라, 해외 가상자산 신고하라 이런 이제 뉴스를 보셨나요? 제가 라이브 브리핑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평균이 1인당 평균이 지금 신고한 사람입니다. 신고 안 한 사람도 저는 많다라고 보는데 신고한 사람의 평균이 1인당 76억 원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5억 원 이상 중에 신고하신 분들 중에 1인당 평균 자산이 76억입니다. 장난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 30대가 가장 그 비율이 큰데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비율이 큰데 평균이 124억 정도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 모든 1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5억 이상이 신고한 것만의 어떤 1인당 평균이 76억인데 30대가 124억이라는 돈을 평균적으로 갖고 있다. 예, 놀라운 소식 아니면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게 다가 아닐 거니까. 아직까지 혹시나 해서 개인 어떤 하드월렛이라고 하거든요. 따로 그냥 아무한테도 지금 걸리지 않은 그런 코인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트래블 룰이 연결되지 않은 그런 거래소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억 이상만 신고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4억 9천, 4억 8천은 4억 원, 3억 원, 2억 원 이렇게 뭐 몇억, 몇천, 뭐 몇백만 원 이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도 이 정도나 있어? 야, 우리 세금 떼기 좋겠는데. 지금 요런 이제 그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바보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얘네들이 신고 안 한 게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건 또 어떻게 잡아내지? 지금 서로 간에 어떤 입법화되기 전에 신경전들을 분명히 벌일 것 같은데 여튼 이랬든 저랬든 그들이 그 10대는 뭐 부모한테 증여받았을 거고 20대부터 60대까지 그들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뭐 도대체 안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국의 비트코인 맥시라고 해서 오태민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 실질적으로는 뭐 며칠지는 거의 뭐 10년 가까이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안 지가 한 5, 6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5, 6년, 5년에서 6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갑자기 급격하게 갑자기 뭐라 그러죠? 벼락부자라고 하나요? 코인 부자들이 된 사람이 5년 이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바깥에서는 야, 땀 흘려서 일해라. 땀 흘려서 그냥 번만큼만 그냥 만족하면 살아라.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 요즘 시대에는 사실 좀 안 맞는 얘기고요. 정말 요즘에 뭐 MZ 세대라고 하죠. Z 세대한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이 블록체인 시장을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기회가 있고 정보를 알고 이렇게 모아가야 되겠구나. 공부하면 이게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왜 이걸 하지 말라 그래요? 네, 그분들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그들도 5년 이내에 그들은 뭐 코인에 대해서 알았나요? 그들은 오히려 지금 이 코인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부자가 된 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모아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는 기술을 배우고 있고 또 저희 회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코인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아도 모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알아야 되겠구나. 블록체인 시장이 오겠구나. 그리고 코인을 모아가야 되겠구나. 비트코인이 정말 가치가 있겠구나. 이더리움이 리플이 정말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정말 뭐 부의 어, 차선으로 가는 걸 그냥 뭐 그냥 그 뭐 돌길로 그냥 가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들었다면 진짜 부의 차선,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할까요? 그 차선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부드럽게 올라타서 그냥 몸만 싣고 있더라도 저희와 함께 지금 리트리 커뮤니티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이 커뮤니티 안에만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부의 그 차선으로 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그냥 단순하게 오늘 몇 프로 벌었어, 나 오늘 3%야, 5%야, 뭐 1% 먹었어.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모아가고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모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런 거죠. 개인 자산, 개인 1인 평균이 이 정도 금액이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저 진짜 엄청나게 놀랐는데 진짜 숨겨진 자산이 얼마가 될지 저는 더 놀랄 거라고 봅니다. 지금 120조만큼 신고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우리도 이제 여기에 가상자산 신고할 때 우리도 한 50억대요, 100억대요, 그 이상 대요를 외칠 수 있는 다 우리 리트리 회원들이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금 많이 내면 어때요? 자, 리트리 회원들이 세금을 가장 잘 낸다. 납세 성실 납세자상이라고 하나요? 계속 그냥 벌면 되죠. 법만큼 계속 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리트리 회원들이 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성실 납부한 그런 회원들도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멤버십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튜버들 보니까 앞으로 찐 상승이 오면 우리 10억을 벌어보자. 10억 클럽을 만들자. 뭐 이런 유튜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10억 작죠. 예, 그 이상의 어떤 클럽들을 우리 리트리 안에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최근에 제가 이제 한번 해드렸던 거죠. 한 번만 더 짓겠습니다. 안 들어오신 분들이, 안 들었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2025년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제 2년 반 정도 이제 2년 반도 안 남았죠. 2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폭복리로 열심히 한번 불려보자. 그런데 우리가 현금을 불리는 게 나으냐? 리플이 불리는 게 나으냐? 제가 이걸, 리플 하나당 1,000원일 때,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현금 100만 원, 리플 1,000개, 무엇을 불리는 게 나은지,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루에 0.5%, 주에 3.5%를 폭복리를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매일매일 우리가 하면 가장 좋고, 못하더라도 뭐 하루 이틀에 몰아서 하든 여튼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현금 100만 원을 주에 폭복리로 했을 때는 8,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8,700%죠. 그래서 100만 원이 8,700만 원 정도 되니까 얼마나 큰 돈을 우리가 모을 수 있어요. 우리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밥 먹는 거 한 끼 삼시세끼 드시지 말고요. 한 끼 줄이고요. 그냥 이거 하는 게 나아요. 또는 한 끼 드셔도 배는 고플지언정 예, 절대 죽지 않습니다. 차라리 밥 한 끼 줄이고요.
요거 하자고요.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위해서. 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밥 두 끼, 세 끼, 아니 네 끼, 다섯 끼 드시면 되잖아요. 못 드셨던 거 그때 드시고, 제가 볼 때는 밥 한 끼 줄이고 차라리 이거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8,700% 한번 해보자, 라는 거고요. 근데 현금 100만 원, 똑같은 100만 원을 만약에 투자해서 현금 100만 원은 8,700%가 되는데 리플 1000개는 87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87만 개가 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코인 시세 1,000원으로 하면은 8억 7천이 됩니다. 8억 7천.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모으는 것보다 이게 이 리플 개수 늘리는 게 나은데 만약에 리플이 한국의 최고점이 5천 원을 만약에 돌파했다. 그러면 똑같은 개수지만 이 8억 7천이 아니라 43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 원 가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 가지 어떤 호재로 진짜 국가 간의 은행 송금 시스템으로 제대로 막 채택되는 나라와 은행들이 막 많아지고 그 다음에 SEC로부터 해서 뭐 완전히 그냥 자유로워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5천 원 이상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똑같은 개수라도 87억. 그러면 우리 아까 그 가상자산 신고한 사람의 평균 되잖아요. 얼마로? 돈 100만 원. 예, 돈 100만 원으로도 우리는 이거 드릴 수 있어요. 그들은 얼마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돈 100만 원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매일 그냥 밥 먹듯이 하든지 또는 밥 먹을 시간이 있는데 이거 리플할 생각이 없으면 밥 한 끼 줄여서라도 이거 하면 여러분들이 그 부자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번 오늘 리플에 대해서 제가 쭉 그냥 빠르게 읊어드렸는데 리플에 대한 가치, 리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소위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1,000개 가지고 지금 뭐 0.5% 모아봤자 뭐 5개, 뭐 1% 돼봤자 10개. 야, 이거 600원짜리 이거 이제 뭐 몇백 원 벌고 몇천 원 벌어가지고 어느새 벌겠어. 되게 재미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올 거라고 우리가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세가 만약에 5천 원이면 만 원이면 10개 모았으면요. 만 원이면 얼마예요? 10만 원이 하루 일당 10만 원 매일매일 10개씩 모아가면 한 달이면 300개 그럼 300만 원 모은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뚜껑을 만 원일 때 열면 만 원일 때 팔면 그 10개가 10만 원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당장 600원, 700원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찾아 써야 되는 돈은 하지 마세요. 그냥 다만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진짜 지금부터 2, 3년은 안 건드려도 되는 이거는 정말 없다 생각하고 내가 한번 복복리 해보겠다. 그 돈으로 하면 하루에 한 개를 늘리든 다섯 개를 늘리든 주부들 하루에 세 개만 늘려도 어디예요? 6, 3, 18, 1,800원인가요? 그게 아니라 3만 원 벌었다라고 생각하고 늘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진짜 2년, 3년 꼬박꼬박 뭐 3년 만기 적금, 5년 만기 적금 여러분들 들잖아요. 그러면 적금 중간에 깨면 이자가 있나요? 없잖아요. 진짜 이거는 깨면 중간에 이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말짱 도루묵이다 생각하고 그냥 붙듯이 그냥 복복리를 계속해서 불려나가서 한 개당 그냥 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모아 나가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재밌어질 거예요. 장부에다가 오늘 10개 늘렸어. 10만 원 모았어. 갑자기 한 50개 늘었네요. 야, 오늘 대박이다. 50만 원 벌었다. 그러다가 진짜 3년, 5년 후에 그 가격이 딱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대박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아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어,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영상의 끝입니다. 제가 시간이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엄청나게 좀 촉박할까봐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리 좀 얘기를 했는데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두 번, 리플의 가치에 대해서 비트코인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가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고 한 개를 모으더라도 우리가 만 원을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마이크도 켜드리고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